혹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금 4억 8천만 원, 30년 넘게 몸 바쳐 일한 대기업 임원의 자리, 200명의 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게 마무리한 정년퇴임.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적막한 거실 소파 위에 홀로 앉아 하루 평균 8시간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던 한 남성.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새로운 사랑도 두 번째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밤 10시 14분 울린 메신저 알림 한 번. 왜 그는 그 메시지를 열었을까요? 왜 그는 링크를 눌렀을까요? 왜 그는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지켰다고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던 확신이 조금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은 실수를 피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성우는 만 62세가 되던 해 12월 31일 30년 4개월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매출 2조 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에서 상무 직함을 달고 있었고 마지막 해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직원만 186명, 결제 서류는 하루 평균 40건, 회의는 일주일에 15회 이상이었습니다. 퇴임식 날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다발 17개, 감사패 3개. 박 상무님은 저희의 버팀목이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1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그는 낮 11시에도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8평 아파트, 방 4개, 화장실 2개. 하지만 낮이 되면 집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오전 8시면 외출했습니다. 요가, 모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큰딸 박지은은 23세, 기숙사 생활. 작은딸 박서연은 21세, 자취 중. 집에 혼자 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평균 통화 횟수는 1.7회. 대부분 광고 전화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8시간 12분. TV 시청 시간은 6시간 이상. 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14분. 조용한 거실에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메신저 알림 하나. 화면에 뜬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은 김유리, 44세. 사진 속 그녀는 몸에 밀착되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얇은 소재가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깊게 파인 V라인 사이로 매끈한 피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원피스는 허리를 단단히 감싸며 잘록한 선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풍만한 곡선이 도드라졌습니다.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짧은 길이. 다리는 길고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필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 가슴선과 허리선, 골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얇은 어깨끈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매끄럽고 밝았습니다. 쇄골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이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 흰색 셔츠를 입었지만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몸에 밀착된 셔츠 사이로 글래머러스한 볼륨감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셔츠는 허리에서 묶여 있었고 짧은 하의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길고 곧았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골프 모임에서 뵌 적 있지 않나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에게는 강한 자극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이런 외모의 여성이 이런 분위기의 사진으로 먼저 연락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20초 정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퇴임하셨다면서요? 여전히 멋지세요. 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분당 110회 이상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진을 더 보내왔습니다. 집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몸에 밀착되는 얇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기대 앉은 모습. 니트는 부드럽게 몸선을 감싸고 있었고 앉은 자세 때문에 더욱 강조된 곡선이 화면 가득 드러났습니다. 다리를 살짝 꼬고 있는 포즈?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은 은근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자라서 더 외롭네요.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사진과 함께 보니 훨씬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사진을 한 번 더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끈했고 몸매는 40대 중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탄탄해 보였습니다. 특히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선은 자연스럽게 굴곡을 이루고 있었고 몸에 딱 붙는 의상은 그 선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없어도 화면을 켰습니다. 김유리는 하루 평균 50통 이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무님은 말씀하시는 게 참 따뜻하세요. 같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유난히 외로워요. 그녀는 여전히 그를 상무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그를 다시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섹시한 사진, 노출이 많은 의상, 풍만한 몸매가 강조된 포즈,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들. 그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렘이 덫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김유리의 메시지는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문장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그녀의 말투는 훨씬 부드럽고 낮아졌습니다. 상무님은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요. 박성우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 정확히 짚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유리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랑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 말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인데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요. 밤이 되면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상무님은 든든해 보여요. 기대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듯한 표현. 그를 의지하고 싶다는 말. 퇴임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옆에 계세요?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으신 거죠?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답장이 반복되자 그는 스스로가 무언가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집 안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편안한 차림이라고 했지만 화면에는 그녀의 몸선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상은 몸에 밀착되어 있었고 자세는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분이에요. 짧은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박성우는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더 노골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은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자로 느껴지긴 하나요? 그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예쁘십니다. 그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예쁘기만 한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럼 상무님도 조금은 솔직해지셔야죠. 그날 밤 대화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길어졌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 넘어서야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상무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무님 손이 지금 제 어깨에 닿는 상상도 해봤어요.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었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우는 6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20대 청년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9시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배터리가 하루에 2번은 바닥났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밤 11시 32분. 상무님, 지금 저랑 영상통화 하실래요?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요? 네.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소리만으론 부족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만 보여주는 건 조금 부끄러워요. 상무님도 보여주셔야 공평하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은 분당 120회 이상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앱으로 연결하면 안전해요. 링크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는 15초 정도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 김유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생각보다 더 멋지세요. 그 한마디에 그의 경계심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은근하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만들었고 그는 점점 긴장을 잃어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실래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성우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42초 후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10초 뒤 메신저 알림. 영상 파일 하나. 영상 파일을 확인한 순간 박성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3분 42초 동안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했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당 130회 이상 뛰는 듯 요동쳤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메시지. 가족 연락처 확보 완료. 아내 이정숙, 딸 박지은, 박서연, 회사 후배 12명, 골프 모임 단톡방 28명.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딸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23세 박지은, 21세 박서연, 아직 아빠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영상이 전송된다는 상상을 하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30분 안에 안 보내면 1차 유포. 시간이 표시된 메시지 옆에는 카운트다운처럼 분 단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 은행 앱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이건 실수다, 실수야. 그러나 실수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4억 8천만 원. 그중 3천만 원을 송금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분이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함께 내어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5분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버 삭제 비용 2천만 원. 공범위 영상 보관 중. 안 보내면 즉시 배포.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부엌 싱크대에 기대에 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보냈잖아요.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건 1차 차단 비용. 완전 삭제는 별도. 말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에만 총 5천만 원. 다음 날 아침 7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 12분 메신저가 다시 울렸습니다. 해외 유포 위험. 차단 비용 5천만 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금 4억 8천만 원 중 이미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딸들에게 전송되는 장면을 상상하자 생각은 단순해졌습니다. 막아야 한다. 그는 또 송금했습니다.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직 상부 보고됨. 경찰 접촉 시 즉시 배포. 마지막 정리 비용 7천만 원.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1억 7천만 원. 손이 떨려 숫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것만 보내면 끝이다. 그러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가 보낸 돈은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갔습니다. 상담 직원은 물었습니다. 큰 금액을 계속 이체하시네요. 사기 의심 거래인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딸들에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은 금액은 4천만 원. 그러자 협박범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잔액 부족 확인. 대출 가능. 안 하면 전체 배포.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대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을 딸.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아버지의 영상을 받게 될 장면. 그 상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연 5.2% 금리. 상환 기간 5년.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가 송금한 총액은 5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 재산과 대출금 전부. 그리고 어느 날 메신저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협박범은 그에게서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듯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막았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에게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성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좌 잔액 0원. 퇴직금 4억 8천만 원 전부. 대출 1억 5천만 원까지. 총 5억 5천만 원. 30년을 버틴 대가가 숫자 0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이상할 만큼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았다.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협박범이 사라졌으니 이제 끝났을 것이라고.
돈은 잃었지만 가족만은 지켰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칠째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서연, 막내딸 21세. 그의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에 땀이 맺힌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짧은 한마디. 그리고 이어진 말. 아빠, 이게 뭐야? 박성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딸의 울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왜 아빠 이런 걸 봐야 돼?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휴대전화를 통해 그대로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나 학교야, 친구들이 다 봤대. 단톡방에 돌고 있어. 아빠 나 어떡해? 그 한마디에 그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맞고 싶었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변명도 설명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나 아빠 얼굴 못 보겠어. 왜 이런 걸 찍어? 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뚝. 짧은 통화 종료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읽지 않은 메시지 82개, 아내 이정숙, 큰딸 박지은, 회사 후배 이민재, 골프 모임 단톡방, 알림 표시가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메신저 미리 보기에는 차마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상무님 무슨 일입니까? 영상 확인 바랍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전 재산을 잃고도 그래도 가족만은 지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 몇 분의 시간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딸들의 존경과 신뢰까지.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62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몸 캠피싱은 한번 걸려들면 심리를 무너뜨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절대 추가 송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보내면 삭제해 준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큰 금액을 계속 요구합니다. 둘째,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협박 메시지,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지체 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1331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에게 먼저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유포하겠다는 공포로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설치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과의 영상통화 요청은 거절해야 합니다. 몸캠피싱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된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은퇴 후 외로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경각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